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를 놓고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일단 지방비로 분류됐었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서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제시한 시간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우리 정치부 기자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여야가 내일부터 이제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건 미래통합당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많이 지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치인들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 뭔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고 이제 여당이 잘못하는 걸 조금 더 심하게 지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접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더 좋아하시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제까지 되게 걱정이 됐는데 일각에서 지역 이렇게 좀 다녀보면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들은 이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은가 보다. 예.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행보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렇죠. 내일부터 예산심사, 추경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 전 의원님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원래 70%를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민심을 들어보고 바닥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인지를 보면서 이제 전 국민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적이 그랬죠. 이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물론 미래통합당에서 이의제기 부분도 있었지만요. 정부가 70%를 고집했던 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와 민주당 간에 엇박자가 났었던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됐던 부분이 있고요. 하루 이틀 동안 미래통합당에서는 어쨌든 재정 안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제 대승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전 국민에게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쪽으로 안을 모아진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자, 최현님, 그 세출 조정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 그러니까는 통합당이 주장했던 게 이 1조 원을 추가로 드는데 이거 지방 재정이 필요한 건데 네네. 이거를 좀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국비로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세출로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부가 이번에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이제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서 추가 예산이 70%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한 3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1조 정도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겠다는 안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에 1조 원을 부과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와라. 예. 네, 그거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긴 하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1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 답을 내라. 그랬더니 정부가 그걸 그냥 국가 재정에서 하겠다. 그럼 그 1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이제 지출 항목 중에 코로나19로 지출이 안 된 항목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을 전혀 못 했잖아요. 예, 한 두 달 예. 동안. 그러면 그 예산 항목은 지출이 안 된 채 남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출 안 된 항목들을 뽑아서 1조 원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 세출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청와대의 계획은요. 4월 심사 그리고 네. 29일에 통과를 하고 추경안을 통과를 하고 5월에 지급한다 이런 시간표를 좀 짜놨었거든요. 네, 네. 통합당이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통합당이 세출 조정안을 먼저 보겠다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예. 통과라기보다는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세출을 조정해서 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세출 조정이라고 말은 민주당과 하고 있지만 예. 또 막상 받아보면 세출 조정되는 분량이 부족해서 예. 국채 발행이라는 걸로 다시 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다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상위 30%에선 그렇게 시급하지 않더라도 정말 시급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네. 아직 필요한데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안은 미래통합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합의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당정 사실은 이 국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래 검토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좀 수용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예.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급성이 문제가 돼서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예산이 예상되지 않은 쪽에 나가서 국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국채를 3조 발행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IMF 때 은행과 기업에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를 사실 퍼부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그룹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쓰시도록 예.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출 예산 중에 불용되는 예산들을 미리 잘 파악하고 모아서 예산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사실 청와대가 추경 통과를 29일까지 네. 제시를 했어요. 네. 29일 통과를 제시했고 그래야지 이제 5월 초순에 이제 지급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청와대 입장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를 압박하는 네. 그런 발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죠. 70%든 100%든 지급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사실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투표하실 때도 이런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에도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굉장히 다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긴급 재정 발동 그렇죠. 명령권이라는 이야기가 예.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압박을 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총선에서 표를 받은 민주당에게 표를 주신 예. 국민들께 보답한다는 차원이 있겠죠. 근데 네. 다행히 오늘 오후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이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예. 긴급 재정 명령권 얘기는 그 총선 기간 중에는 미래통합당에서도 나왔던 얘기였죠. 예. 발동하라 그랬고, 근데 이 대목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직 되진 않았지만 예. 물망에 올라 계시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정부가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미래통합당 내부를 좀 바꾼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을 돌려가는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렇게 여지를 좀 열어서 예. 아 미래통합당이 바뀌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여지가 생기고 예. 이 여지에서 조금 잘하면 조금 그 여지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떤 의도에서 뭐 그랬을 거고 또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예. 분이 후보군에 계신 분인데요. 입장에서는 왜 자꾸 민주당과 정부가 왜 자꾸 야당 탓을 하냐. 할 수 있는 한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예.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드물게 활용이 되는 예.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후폭풍이라는 게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 통행을 했다라는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국회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했던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민심을 담은 이 발언이 사실은 미래통합당 내부 특히 원내 지도부에게는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야 합의가 좀 더 진행돼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가능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데 빨리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각 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직후 집권 여당 민주당에 지금 악재가 터졌죠. 오거돈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각종 축투성 보도라든지 오보라든지 또는 피해자를 찾는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시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님, 이 민주당으로서는 참 지금 이제 앞선 거두고요. 정책을 좀 힘있게 추진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안이 터졌습니다. 자, 민주당으로서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는 예. 이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만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책임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하겠죠. 근데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 바라보실 때 좀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게 당대표가 제명 이게 아니고 윤리위를 소집해야 되고 윤리위에 본인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 안 하면 그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제명하는 과정이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답답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될 사안이고 예. 예를 들면 민주당의 누군가가 우리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워지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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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있을 수 없는 일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깔끔하게 추진하고 사과하고 민주당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요. 예. 또 정책은 정책대로 또 사죄하고 낮은 자세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 합니다. 부분은 또 두 분에게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이제 총선 전에 알았느냐 후에 알았느냐 이걸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알았냐, 은폐했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예. 지도부 내에서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감지되잖아요. 분위기가 조금. 근데 오히려 그때 지도부 내 분위기는 N번방과 관련하여 뭔가 그 민주당 후보 중에 하나가 관련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돌아서 예. 그 부분으로 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개인적으로 해보니 부산에 그 피해자가 예. 그 성폭력 상담소에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했잖아요. 되게 지혜롭게 처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거돈 전 시장 측과 4월 30일 이전에 시장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4가지 부산 시내에 이런저런 기구도 두고 뭐를 한다. 그런 조항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명백히 한 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단지 정치 지형을 걱정한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면 총선 전에 예. 그 당사자가 당할 2차 피해 정도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은폐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전 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통합당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네. 어떤 지금 근거가 있는 건가요? 혹시? 왜냐하면 사안의 중요성에서고요, 피해자 분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 주변 정황에서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피해자 관련된 분이 이제 많은 항의를 했었고 예. 이제 그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와 오거돈 전 시장 간에 이제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지만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당이나 아니면 당의 핵심 관계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총선 직후에 사퇴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만 보더라도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를 이제 간파를 하고 걱정해서 우려해서 그 이후 처리를 갖다 당의 핵심 관계자와 함께 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추행 그 사건만으로
것만으로도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고 물론 사퇴는 했지만 하지만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 기자회견 내용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분 동안의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이 성추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요. 네. 이거는 뭐 사전에 알고 그다음에 조율을 한 문제뿐 아니라 오거돈 시장의 이 기자회견의 그 태도와 내용만으로도 이거는 뭐 오거돈 시장뿐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에서에도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그 사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분들이 있나요? 있죠. 예. 저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5분 동안의 짧은 면담 중에 성추행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5분은 짧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예. 5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하자면 시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직원과의 5분 면담이 짧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다 윗분을 어려워합니다. 그 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치 그게 성추행이라고 인지한 것도 뭐 사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문제죠.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를 그 선출직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될까? 공천 예. 기간에 예.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 윤리심판원 회의가 지금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소재가 파악이 초기에 안 예. 됐거든요. 예. 근데 예. 윤리심판원을 열려면 본인에게 연락이 가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몇 번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실 수 있다는 게 야, 예. 네, 그 또 절차를 안 밟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절차를 밟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합니다. 네. 통합당에서도 이 절차를 가지고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사안의 중요성이나 그 국민의 공분을 한다면 사실 밤새 뭐 밤에라도 자정에라도 새벽에라도 열어서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예. 사실 최민희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본인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던 예. 상황인데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거는 의지가 있다면 그날 당일에라도 긴급 소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선거가 끝난 상황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은 이 많은 지지를 잃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다음 대선이나 그 이후 행보를 생각했을 때 부산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중요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차분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당장에라도 주말에라도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2년 전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 당시에 이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몇 시간 만에 제명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예, 예. 본인과 당대표가 직접 통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결정이 쉬운데 네.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는 한동안 좀 연락이 안 연락이 되셔서 두절됐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연락이 두절됐지만 이번 윤리심판 회의가 열리면 그 제명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산시장 그러면 이제 부산시장 자리 내년 4월 이제 보궐선거로 다시 뽑게 되는데요. 이제 통합당 쪽에서는 네.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96조에 보면은 그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당 소속의 선출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어쨌든 큰 중대한 잘못을 해서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에 이 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워낙 지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성추행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를 발돋움하는 양성평등 네. 사회에 이제 이런 네. 문제를 많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의 전 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예상할 때 민주당이 후보는 그렇지만 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선거나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게 부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의 부산시장 자리를 놓치지는 않길 원하기 때문에 희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말 지적에 일부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런 정신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예.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해볼게요. 예.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탄핵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됐나요? 이게 저도 저 정신에 동의하는데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부산시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자들 가운데도 지금 검찰 조사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거 요인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구가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으로 이제 낙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미래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이게 단지 부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같이 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음. 이런 생각이 확장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내년 4월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180석 거대 정당입니다. 슈퍼 정당, 슈퍼 여당이 됐는데요. 자, 백서장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이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레이스를 돌입합니다. 먼저 누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지 예정자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정성호 의원, 전해철 의원이 아무래도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예정자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저 네 분 다 잘하시는 예, 분이고 네 분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라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는 그러니까 3선, 4선 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대, 20대만 해도 3선, 4선이 귀했죠. 예,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사실 누가 돼도 잘하실 것 같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친문 출마자들의 움직임을 가장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단일화가 될 건가인데 예. 여기 이제 다 친문이긴 한데 정성호 의원님이 약간 결이 다른 거죠. 예. 지금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65%에 육박하는데 다 친문인데 예. 지금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전해철 의원이 다 친문이죠. 네. 그래서 과연 단일화가 단일화. 될까?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예정자 살펴봤고요. 자, 미래통합당 볼까요? 네. 자, 미래통합당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선택을 했는데 네. 아직 어디서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선 이상 이제 중진선에서 이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반발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강론을 펴는 분들이죠. 네, 이제 네. 이렇게 어쨌든 3선과 4선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힘으로 한번 다시 서기 해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를 반성하고 다시 서는 기회,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추대하는 분선 우리 스스로 반성할 시간이 이미 충분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다시 한번 혁신해보자, 개혁해보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는 건데요. 네네. 이 김종인 위원장을 추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 같아요. 지금 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후보를 새로 추천한다든지 해서 선거를 통해서 물갈이, 소위 말하는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거는 현역이 되더라도 현역이라도 무조건 또 그 다음 조강토기에서 조직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또 새로운 인물 수혈 통해서 이제 당을 쇄신하고 당 지도부에 기존에 있었던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던 그런 인물들보다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측면에서 당을 한번 쇄신해보고자 하는 목소리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제 실려서 그분을 추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지켜왔던 걸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한 간접 쇄신론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체제가 되면 좀 통합당을 이끌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딱 하나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태극기 세력과 예. 미래통합당의 결별까지 한다면 그건 김종인 체제가 아마도 우리 보수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려되는 점은 제가 총선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중에 가장 총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마이너스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광주에 하겠다고 했을 때 막았어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에 이어서 양산을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보기엔 저 정도는 받아들이겠지 했는데 안 받아들였고 김태호 의원의 경우도 그냥 안 받아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당의 자원을 다 가동해도 총선이라는 게 이길까 질까 한 싸움인데 네. 저렇게 득표 요인이 있는 분들을 내치고 단지 미래의 대권 라이벌로 보시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곧 비대위원장의 또 약간 우려되는 건 굳이 2017년에 대권 나왔던 분들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다 써서 예. 당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실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중성이나 그다음에 준비 정도나 굉장히 많이 된 분들인데 왜 저렇게 마이너스 리더십 저런 발언을 했을까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70년대생 네. 경제통 이제 그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이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70년대생의 경제 전문가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네,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 발언은 조금 더 새로운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나 민심을 담아내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명료하고요. 그리고 각인이 잘 되는 메시지를 던지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미래통합당의 자원과 귀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원과 새로운 인물이 융합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당내에 불협화음을 좀 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미래통합당 넘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